2,900 넉넉하게 보면 뭐 3,000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우리 기초 체력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빈집털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빈집털이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 빈집털이가. 벌써 지금 3, 4일 동안 외국인들이 냅다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모신 분은 더 프리미어 대표시죠. 강간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우리 증시 지난해 꼴찌, 세계 꼴찌에서 요즘은 뭐 정말 세계 1, 2위를 다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 증시 한번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제가 여기를 지금 나온 게 벌써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전하고 기회가 이제 생겨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반면에 또 리스크도 있겠죠. 근데 24년과 달리 25년은 우리 시장한테는 상당히 기회적인 요인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전히 유효하다. 뭐 우리가 정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은 한국 시장은 여전히 기회의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작년까지 잘 나갔던 미국 시장은 좀 안 나가고 있잖아요. 네. 출렁출렁 많이 거리고 고점 대비해서 뭐 10% 지수 전반적으로 밀린 감이 있고, 개별 주식으로 보면 뭐 빅테크라고 하더라도 뭐 20에서 30%까지 이렇게 한번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리스크를 점검하는 미국 시장이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금년에는 서학개미 분들이 우리 한국 시장을 조금 부러워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도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서학개미 분들은 나가 있으면 환율이 올라가면 좋습니다만은 거꾸로 가면은 상당히 낭패를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관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2,600선, 제가 2,650을 그때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이게 제가 작년 12월에 말씀드렸던 지수대예요. 그러게 이제 2,640이에요 지금. 네, 지난번에 2,670, 80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2,600 깨고 내려갔을 때도 뭐 방송국에 이제 아침에 가서는 아니 뭐 망설 이유가 없다. 다 여기 줍줍할 찬스다. 근데 뭐 댓글들은 뭐 아직 그때 당시만 해도 계속 험악하고. 험악했죠. 네. 제가 뭐 말씀드릴 때가 작년 뭐 11월, 12월 우리 8.15 모니터 들어가서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는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때 2,400을 헤매고 있을 때잖아요. 더 밑으로도 가끔씩 쳐지고 막 이럴 때인데,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포워드 PBR로 0.80배를 하회한다는 거는, 이따가도 나중에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좀처럼 오지 않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가 바닥인 거를 몰랐네. 이렇게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게 여지없이 다시 이제 확인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가져오기 전에 제일 앞에 그림을 하나를 1차 관문은 통과했다. 2,650. 예, 이 정도로 이제 와서 이제 안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급기야는 오늘 뭐 삼성전자 뚫어버리잖아요. 오늘 6만 원을 이제 안착을 그랬죠. 시도를 지금 하려고. 지금 6만 원 넘긴 했는데 갔다가 갔다 와도 치열하게 이제 공방전을 하고 있고, 2차 관문에 이제 도전에 나서고 있는 한국 증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2차 관문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900 넉넉하게 보면 뭐 3,000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우리 기초 체력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전 세계 꼴찌권이었죠. 특히 코스닥이 21.7%, 코스피가 9.6. 그래서 비교를 S&P 왼쪽에 지금 23.3% 이쪽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코스피 기준으로는 34%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그죠? 상당히 차이가 났었고, 중국의 상해랑 우리랑도 봐도 거의 한 22% 정도 차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년에 그 평년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중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지만은 미국에도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시장별로 봐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 껴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의 두 개를 더한 거에 평균 정도는 하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보면은 이 평균이 아니잖아요. 네. 이쪽 대비해서도 뭐 30% 넘게 적고 중국 상해랑 대비해서도 한 22% 넘게 적기 때문에 그 지금 벌어진 거를 어쨌든지 계속 메꿀 시도를 지금 25년에 들어와서는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년도도 계속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금년에 벌써 이게 나스닥 기준으로 7.8%, S&P로 3.5인데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9% 남짓하게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못했던 거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따라잡았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돼요. 지금 벌써 3월 중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4분의 1 따라가면 잘 따라간 건데 지금 3분의 1 따라갔으니까 많이 따라간 셈이 됐어요. 올해 수익률 지금 꽤 되죠?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지수별로 몇 보면 프로 정도 되죠? 10% 정도 되는 10%? 거예요. 예. 이제 10% 육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2600 저는 50선 이 근처에서 뭐 잠시 또 머무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다시 대장정에 또 진군을 또 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수익률 격차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좁혀갈 거냐? 제가 볼 때는 2차 관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답이냐면 작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빨간 줄이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S&P가 이렇게 녹색으로 가요. 근데 작년에 지수가 부러지기 전에는 S&P랑 우리 코스피랑 같이 다녔어요. 거의 같이 가다가 그때부터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서로 이제 그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작년 11월, 12월이 가장 피크로 많이 벌어졌었다. 근데 지금 좁혀오고 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가 화살표를 양쪽으로 화살표를 한 게 금년에 더 따라잡을 수 있는 저는 수익률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분의 1 정도는 따라잡았다 그랬잖아요. 3분의 2를 지금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작년에 조금 올라가고 금년 초부터 지금 내려오는 게 S&P 500. 그 대만 쪽 이쪽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오히려. 네. 빅테크들이 얻어맞으면서 좀 같이 TSMC 빠지니까 이제 같이 내려오는 면이 있는데 반면에 중국 상해 지수나 뭐 항생 지수나 여기는 뭐 아주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상해나 대만이나 S&P나 전부 다 뭉쳐 있어요. 1년 기준의 요 차트가 딱 1년 기준의 차트인데 같이 뭉쳐 있잖아요. 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 지수별로는 1년 동안 10% 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이제 거의 똔똔 수준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따라잡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동행을 할 것이다. 같이 어쨌든 우리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려고 계속 할 거다. 그렇다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뭐 한 10% 올랐어요, 지수상으로. 그리고 개별 종목들로 보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 저는 뭐 10%면 2,650에서 10%면 2,900이에요. 그냥 산수로만 해도 그런 정도 되는 거. 나중에는 다시 밸류에이션을 풀어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시장으로 저 산수적인 저 격차만 따라잡는다고 해도 10%포인트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맞아요. 우리 강 대표님이 지난번에 출연하셔가지고 1차 2,650, 네. 2차 2,900, 3,000 막 이렇게 네. 얘기하셨을 때 악플이 많이 달렸어. 지금 도대체 세상 물정 지금 한국장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뭐 지금 빠지고 있는데 뭐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악플들이 많이 달렸었는데 그런 분들이 요즘 좀 뻘쭘할 것 같아요. 아니 뻘쭘한 게 아니라 인버스를 많이 사셨던 분들일 수 있어요.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우리 개미들이 투자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인버스에다 1,000억인가를 샀다고 아이고. 최근에 네. 그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미국에서 관세 전쟁 맨날 툭 튀어나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든지 경제 방송을 보든지 뭐 다른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경제로 막 얘기하고 뭐 정치로만 얘기하고 한쪽으로만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시장에서의 말을 오히려 더 시장에서의 힘 이런 걸 더 데이터적으로 저는 느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경제를 풀어가지고 그 탑다운으로 풀어서 그 부자 됐으면 경제학 대가들은 다 부자 됐게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이유를 밸류에이션 상으로 한번 네. 좀 납득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원체 이게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너무 많이 당한 거야 한국장에서.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한국장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믿음이 안 가는 건데 이렇게 오른다 해도 일시적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작년에 장이 흘러갔죠. 너무 힘들었죠 작년이.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여기 올 때마다 가져오는 대표적인 차트입니다. 이 선행 PBR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노란 박스에 걸리는 데가 다 0.80배였어요. 이거를 네. 하회한 때도 있었죠. 일시적으로나마. 상당히 고통스러운 국면이에요. 이렇게 하회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속 반대 매매로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아주 문드러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단히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연말 지나면서부터는 지금 신용이 다시 고개를 살짝 들고 있어요. 작년 피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린 게 신용이 올라오기는 시작했는데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용이 터지려면 지수가 15%, 20%더 내려가야지 신용이 반대 매매로 털릴 건데 지금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그 신용은 오히려 이 끌어가는 이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뭐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으로 봤을 때도 지금 0.80배를 무난히 지금 탈출을 해가지고 오히려 최근 1년의 평균 수준인 이 점선으로 표시된 0.87배 여기 근처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0.87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지난 15년의 우리 선행 PBR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온 건데 이 코로나 사태를 빼고는 거의 여기서 다 반등을 해줬어요. 네. 근데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선행 PBR의 평균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900, 3,000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저 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자, 이 상해 대만 코스피를 따라가려면 10%포인트 이상 따라 붙으면 이제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상해 코스피 지금 아주 열심히 올라가려고 지금 자리를 잡았잖아요, 벌써. 네. 근데 이런 지수뿐만이 아니고 밸리에이션적으로 풀어도 이미 여기서부터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2,650 왔으니 지금 팔아야지. 삼성전자 뭐 6만 원 왔으니 여기서 팔아야지. 제가 이틀 전에도 딴 데 가서 이제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게 지금 삼성전자를 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없다. 아니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맨날 여기서 이제 썸네일을 갖다 세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보면 삼성전자 빈집털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빈집털이가 시작된 것 같아요. 빈집털이가. 벌써 지금 3, 4일 동안 외국인들이 냅다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49.9%까지 갔던 지분율이 50.4%까지 급하게 올라왔어요. 맞아요. 지금 최근 한 3일간 갑자기 사기 시작. 근데 이게 보니까 사직생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보통 리더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때에는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앞으로 내가 이게 계기가 돼서 좋아질 만한 여러 가지 좋은 네, 일들이 네. 있을 때 나는 다 아니까 네. 그때 이제 타이밍 맞추잖아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로만 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걸 보면 작년 7월 11일부터 줄창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9달을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 때도 이제 돌려 세울 때도 된 건데 나중에 제가 외국인 지분율 차트를 오늘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결국은 외국인들도 지난 2년 3개월 동안 줄창 팔아제꼈던 삼성전자를 다시 감고 있다. 다시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지난 2년 3개월 동안 이제 판 물량이 거의 25조 정도를 팔았어요. 2년 3개월간요? 아니, 7월 11일부터 9개월 동안 판 게 9개월간? 25조를 팔았고 그래가지고 지분율이 2년 3개월 전 지분율로 돌아갔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멈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계속 말씀드릴 때 한 23년 초까지 수준까지는 내려갈 것 같습니다. 50.0%까지 갈 것 같습니다. 결국은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섰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게 좀 반갑죠. 반갑고 모건 스탠리 얘기를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모건 스탠리에서 의견을 좀 바꿨잖아요. 그러게요. 그 6만 5천 원 목표가를 7만 원, 5천 원 올렸어요. 네. 근데
겨울이 끝났다는 얘기는 안 하던데.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저는 논리적으로 비판받을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애널리스트들은요, 보통 저도 이제 리서치 헤드를 했었으니까, 주가를 잘 맞추든지, 레코멘데이션, 그러니까 바이냐, 셀이냐, 뭐, 이거를 잘 맞추든지, 아니면 이익 추정을 잘 하든지, 아니면 그 회사 디테일에 강하든지, 좀 하면 좋은데, 좀 약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이번에 많이 노출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주가적으로 12만 원 SK 하이닉스를 그때 12만 원으로 꺾으면서 언더웨이스를 하면서 거기를 추종하던 그 고객들은 12만 원 근처로 간다는 생각에 갔다가 막 냅다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지금 20만 원 넘어 있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돈이 얼마예요? 인력 판 것도 아닌데. 그렇지. 상당히 지금 그때 미스리딩을 했다. 잘못 리딩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를 또 모건 스탠리는 좋게 더 강하게 보더라고요. 어쨌든 뭐 좋게 봐주면 다행이죠. 이제는 좀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그게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고 조금 방향성을 위쪽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저 PBR이라는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1.0 부근, 그러니까 지수로 환산하면 2,900에서 3,000선까지 다 다룰 수 있다. 이거는 뭐 상법이랑 전혀 상법 개정의 그 성공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기업들의 고유의 이익, 그 창조력, 그 파워만 가지고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하여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지금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나로 몰린다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 그래서 최근에는 며칠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전부터 조금씩 계속 사기 시작했는데 그런 시각도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 필요한 상법 개정 이것을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일단 통과는 됐잖아요. 법으로. 네. 이제 지금 정부에서 거부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 네. 문제가 좀 기업들 로비가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때 금융위기 같은 거 나면은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파는 게 금융주예요. 밸류에이션이 무지무지 싼데도 우리나라 은행 다 망한다고 파는 거예요. IMF 때 한번 그런 걸 겪었잖아요. 네. 금융위기 때도 보니까 막 팔아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로컬이잖아요. 현지인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KB국민은행을 보든 하나금융 금치주나 하나은행을 보든 안 망할 것 같은데. 저거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데. 아니 무정한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들 하면서 개인들은 막 샀잖아요. 근데 그때는 보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잘못 판단을 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저평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거는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인재 동참한 거예요. 동참하고. 개인들 그리고 기타 법인, 삼성전자의 자사주를 포함한 기타 법인, 그 자사주 매입 세력이죠. 그리고 연기금. 이 세 축이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끌고 갔다. 전혀 아니에요. 이 차트를 하나 보시죠. 차트를 제가 올 때마다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차트인데 오늘 좀 더 정치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시장에서 얘기할 때나 전문가들 와서 얘기할 때 맨날 뭐 외국인이 현물을 뭐 주식을 얼마를 팔아가지고 2천억을 팔았네, 5천억을 팔았네. 이럴 때 맨날 현물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안 맞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선물 시장의 70에서 80%를 좌지우지하는 외국인을 제대로 알려면 현물도 중요하지만 선물 시장을 봐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일자별로 매일 하는 것도 이렇게 들쭉하니까 이거를 이동평균으로 10일 정도로 제가 두 개를 합산해서 보면 아주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이때 작년 장 부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7월 요때까지만 해도 요 분홍색, 살색 요 박스에서 위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한국 시장을 샀다는 얘기죠. 하루에 뭐 5천억을 사든 1조를 사든 막 딥다 사가지고 10일 기준으로 여기는 보니까 막 10조씩 샀네요. 10조씩을 사는 때도 있었다. 이게 그럼 뭘 샀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샀겠죠. 근데 이 작년 하반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 이쪽 파란 쪽 박스들을 보시죠. 위에 부분은 이제 사람 없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사는 경우를 보여주질 않아요. 네. 계속적으로 밑으로만 밀어대잖아요. 밑으로 뭐 한 7, 8조 밀다가 또 조금 사는 듯 하다가 또 밀고 또 밀고 지난번에 2670, 80갈 때가 여기예요. 네. 여기.
근데 한 번 샀다가 다시 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2600 밑으로 내려보냈잖아요. 2550도 깨고 다시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시죠. 여기는 최악의 매도 클라이맥스가 나왔다. 이거 보시면은 2월 28일 날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현물하고 선물 더해가지고 3조 원을 넘게 외국인이 갔다가 퍼댔어요. 네.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근데 이걸 10일 기준으로 하면은 무려 8조 원까지를 순매도를 외국인들이 현물 플러스 선물로 누적 기준으로 해버렸다. 무슨 얘기냐면 선물도 자기들 버짓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로 3만 계약, 밑으로 3만 계약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4만, 마이너스 4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다 총알을 소진했는데 여전히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도 보면 어제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많이 살 거예요. 왜 많이 사느냐? 그 사람들 지금 죽었어요. 거의 반 죽었다고. 왜? 선물을 순매도를 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는데 지수는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은 사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빨리 사면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자기 더 손해니까 슬금슬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킬 수가 없잖아요. 이 누적으로 보면은 이 선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저는 과감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지금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의 9개월간의 순매도 이 국면은 이제는 탈출을 시작을 할 거다. 작년에 7월 이전에 이렇게 빨간 이 분홍색 살색 부분 여기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됐던 외국인들의 순매수 그런 걸 다시 보기 시작하는 국면이 이제 3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쭉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900, 3,000 갈 때는 이쪽 밑에 쳐져가지고 이렇게 막 외국인들이 두드려 패는 이런 데이터보다는 위쪽으로 가서 하루에 뭐 1조를 샀네, 1조 5천을 샀네 이런 국면이 현물 플러스 선물해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팔아버리면은 나중에 손만 빨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900, 3,000까지 올리는 장은 이제 외국인이 주도가 될 외국인들이 것이다. 올라갈 수가 있죠. 완벽하게 지금 외국인들한테는 삼성전자가 빈집이 돼 있거든요. 빈집이다. 하긴 우리가 지분이가 뭐야 이 주식이 좀 올랐어도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아직도 6만 원이면 싼 거지. 25조를 팔았다니까요. 그리고 지난 2년 3개월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가중평균에 가서 시가를 다 매일 종가로 해가지고 가중평균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더 밀렸었는데 그나마 주가가 좀 밑에서 올라왔잖아요. 5만 3천 대 있다가 지금 이제 6만 대 이제 와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더 많이 밀렸었어요. 그럼 많이 밀릴 때는 뭐예요? 기계적으로 반대 매물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왜 그럼 다시 사들어오냐? 악성 매물, 반대 매물 다 나갔다는 저는 느낌이에요. 다 기계적인 매물은 나갔다. 물론 지난 2년 3개월간의 수익률을 제가 가중평균 해보니까 마이너스 20%예요.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은.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직각의 모양보다는 슬금슬금 올라가는 가능성이 크다. 매물이 여전히 시체를 넘어서 조금씩 긁어 모아야 자기들도 일단 이 수량을 확보하니까. 네. 근데 하이닉스는 어떤 거예요? 지난 2년 3개월 동안 보면은 30% 넘게 지금 외국인들이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주주하고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주주 간에는 수익률 차이가 무려 50%가 넘게 지금 벌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총 가서 소리 지를 만하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쉽게 주식을 매도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앞으로 외국인에 의한 더 큰 장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팔면은 억울할 수 있다. 억울하죠. 네, 이렇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작년 1년 너무 고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5만 원, 49,900원까지 갔다 온 삼성전자니까 5만 원 기준에서 보면 벌써 20%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오른 거죠,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가 이제 아주 폭풍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걸 생각을 안 하시는데 자사주 매입수가 한 3% 매년 이제 하는 그런 스케줄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 배당도 한 뭐 시가 기준으로 해서 3% 정도 주는 거잖아요.
그 PER이 한 뭐 10배에서 12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이제 역산으로 하면 그것도 한 8에서 10% 수익률. 그럼 다 더해 놓으면 한 1년에 한 16%, 15%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을 거냐, 삼성전자에 넣을 거냐, 저는 삼성전자 넣어야 된다는 당연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싼 게 나쁜 게 아니고 싼 거를 좀 좋게 좀 생각하고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다. 지금 DDR5나 뭐 낸드나 뭐 다시 사이클이 좀 돌아버리니까 모건스탠리까지도 지금 의견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처분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증시 정말 좋습니다만 미국 분위기는 그렇진 않아요. 지금 네. 미국은 계속 흘러내리는 분위기고 이거 정말 지지선을 뚫고 더 하방으로 갈까 말까 막 이런 예상들을 할 정도로 지금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나스닥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미국 빅테크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좀 너무 비싼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항상 견주어 보죠. 저는 뭐 CNBC.com에 들어가면은 그 포워드 PBR을 보는 그 칸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이제 숫자화 해가지고 쭉 이렇게 보곤 하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차트를 한 번에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저래서 빠졌구나. 자, 제일 왼쪽에 물론 팔란티어 보실까요? 아직도 선행 PER이 149배입니다. 와, 엄청나게 높네요. 네. 미국 시장이 뭐 20배 전후라고 볼 때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금년에 물론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좋아져요. 작년에 한 11% OP 마진 냈는데 금년 한 30%까지도 올라오는 나는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행 PER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보라색으로 된 테슬라. 우리 서학개미가 최근에 보니까 물을 타고 또 타시는 것 같은데 많이 탔다고 저는 그러더라고요. 조금 불안해요. 이게 타셔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앨런 머스크 CEO 리스크가 요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이겨내고 올라갔던 이제 테슬라인데 최근에는 뭐 데이터나 실적 나오는 것들 보면은 이거를 이 가격에 지탱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목표 주가도 뭐 지금 현재 가격과는 전혀 다른 동네로 생뚱맞게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증권사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해서 야 지금 저기가 정부 효율부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나와서 회사를 좀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가 한번 올려놓기가 어려운데 또 망가지면 또 금방 가거든요. 지금 뭐 이게.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 자체에서도 그렇고 테슬라 막 그 뭐 방화하고 테러하고 그러니까요. 막 낙서하고 네. 제가 그 유튜브에서 미국 교포 한 분이 테슬라 살려고 차량 그 시운전 가족들하고 아이들 둘 데리고 가서 딱 매장에서 나오는데 바로 입구에서 그 데모하고 있는 데모대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안에서는 뭐 이야기하면서 가긴 갔는데 이 분위기가 이게 한번 밉상이 박히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특히 사실은 정치가 그렇잖아요. 테슬라 주가라는 게 전기차만으로 올라간 주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 자율주행이나 뭐 로보틱스나 뭐 이쪽에 이제 기대감 이런 게 있어서 간 거는 맞는데 그중에서 뭐 보여줄 게 지금 당장 숫자로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브랜드 밸류가 좀 쭉쭉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전기차 그러면 세상에서 큰 시장이 뭐 두 개 꽂으라면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독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쪽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잖아요. 어떡해요? 이게 그리고 중국에 지금 뭐 저가 모델로 이제 20%싼 모델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가 모델로 들어가면 마진이 좋아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가 모델 가격으로만 따진다면 BYD를 잡을 네. 수가 없죠. 네. 작년에 이미 매출이 이게 역전이 됐잖아요. 금년에 이제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저 밸류에이션이 지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한 25년 전에 삼성증권에서 이제 코스닥 팀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나스닥 버블 또 코스닥 버블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리포트를 썼을 때 버블의 역사는 반복된다 그 리포트를 내고 나서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거의 비싼 주식을 다 한가 갔어요. 그때 그래요? 그림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폭락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 몇 개 회사들 쭉 넣었었는데 그 중에는 없어진 회사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비싼 주식들은
조심을 조심하자. 하셔라 이렇게 보는 거고 가운데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선행 PER이 26배 정도로 아주 얌전하게 내려와 있어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3배, 34배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26배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EPS 성장률도 컨센서스 나온 거 보니까 한 50% 느는 엔비디아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PEG로 봐도 뭐 그냥 괜찮아 보이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 또 추가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볼 때는 26배는 그다지 이렇게 비싼 건 축에는 안 속한다. 물론 우리 시장 대비해서는 비쌉니다만 그들만의 리그에서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뭐 좀 사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오른쪽 끝에 마이크론이 재밌는 주식이 되고 있어요. 마이크론이 그러게요. 지금 뭐 마이크론 투자했다라는 그 유명한 투자가도 나왔고. 근데 저는 마이크론을 저는 사도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결국은 마이크론이 HBM 뭐 만들어가지고 일로 엔비디아한테 납품하는 건데 밸류체인 선상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최근 엔비디아 주가보다 마이크론 주가가 더 잘 가고 있더라. 그거는 뭐죠? 엔비디아에 가는 HBM 그거 이외에 또 레가시 D램이나 낸드 이쪽에서 지금 업황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지금 마이크론이 더 올라가는 건데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물론 그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의 이익 순환적인 이익 구조 그런 게 있습니다만 지금 HBM이라는 이제 수익 다각화 뭔가 이게 생겨났기 때문에 예전 같이 D램이나 낸드 같이 출렁출렁하는 해마다 바뀌는 뭐 이런 느낌의 사이클보다는 좀 밋밋한 사이클 그리고 지금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 거는 26년, 7년 계속적으로 뭐 마이크론 숫자를 좋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볼 때는 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출렁거리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고 꾸준하게 이익 성장이 있을 수가 있는 마이크론이라고 하면 왜 저기 14배에 처박혀 있느냐. 이거는 S&P 500 기준으로도 상당히 디스카운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반도체 좀 쌉니다. 이거 지금 마이크론하고 비교되는 회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보세요.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 삼성전자 이거 반값도 안 합니다.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데가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론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강렬해지는 25년 상반기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진짜 마이크론이 현재도 지금 우리보다 2배 정도 비싸다고 하면 네. 앞으로 상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가 흐름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론이 차트적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보면은 빨간 게 마이크론이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이 다른 뭐 엔비디아 여기 올라온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고개를 쑥 이렇게 들었잖아요. 반면에 테슬라는 뭐 이렇게 계속 약하게 밀려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이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는 테슬라 주주들인데 오히려 마이크론은 금년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이거를 보시면서 미국 서학개미 분들도 이거를 딜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시장을 보는 분들도 저 마이크론의 행보를 보면서 아 그럼 우리 시장 메모리의 움직임도 저 마이크론을 보면서 좀 따라갈 필요가 있겠네. 아 그래서 시장이 지금 반도체 쪽이 강하고 이쪽이 끌고 가고 있구나. 그걸 이제 캐치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시적으로 미국 증시를 강하게 유동성 장세로 끌어올렸던 그 엄청난 돈들이 빠져나와서 홍콩과 유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의 그냥 우리가 30배는 그냥 기본 밸류로 봐야 돼라고 했던 것은 엄청난 유동성이 바탕이 됐을 때 그 네. 상황이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원래 S&P 기준으로 뭐 20배 초반이면 20배 돼요. 초반이죠. 네. 그렇다면 상당히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내려올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돈들이 몰려갔던 미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밸류가 위로 계속 올라갔던 거고 또 포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뒤처지지 않으려고 가서 막 계속 이제 사재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너무 달렸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완전히 그냥 경제를 일부러 망가지라고 하는 듯이 지금 막
호되게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4월 2일 날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 다음에 반응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경제가 망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간밤에 그 미국 페드에서는 급기야는 1.1% 경제 성장률 작년 12월 달에 금년 미국 경제 성장률 예상했던 건데 그걸 낮춰버렸잖아요. 1.7%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경제가 싸늘하게 식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주가도 또 떨어지고 그러면 실물 쪽에서도 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자본시장 쪽에서도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면 부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웰스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아 주식으로 돈 벌면은 아 오늘 고기 먹고 뭐 쇼핑도 하고 뭐 외식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부의 웰스 이펙트로 가는 거예요. 네거티브 웰스 이펙트로 주가가 떨어지고 주식이 가난해지니까 아씨 좀 라면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기가 그러지 않아도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웰스 이펙트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릴 수 있다니까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국면이 나면서 아 우리가 좀 너무 오버했나 너무 자신만만했나 그러면서 돈들이 뭐 유럽으로도 가고 항생으로도 가고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의 달러화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지금 약세로 가나 보다. 그러면 달러 통화 강세인 지역으로 좀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동안은 이 신흥국들이 좋았잖아요. 미국이 약해지면서 약달러로 되고 오히려 신흥국들의 증시가 강해지고 강한 통화로 바뀌면서 근데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전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트럼프 불확실성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시 미국으로 돈을 끌어 올리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냐. 근데 저는 이제 딱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S&P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레인지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밑으로는 뭐 5,500 정도면은 버텀 정도로 이제 보여지는 거고 위쪽으로는 뭐 한 6,000에서 전 고점에 한 6,100 그 정도면은 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0%의 박스권, 좁은 박스권에서 저점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좀 트레이딩하는 그런 장이 금년 내내 이어질 것 같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은 트레이딩보다는 그냥 사가지고 들고 일방이죠. 있으면은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쭉 가버리면은 돈을 많이 벌었던 장이잖아요. 그리고 환율도 또 도와줬고 서학개미들 말이죠. 근데 금년에는 조금 트레이딩 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는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만한 단어로 바꾸면 박스권장이다. 네. 네. 박스를 해서 5,500, 5,600 근처 좀 위기 상황으로 오면은 좀 사고. 그리고 우리가 CNN 비즈니스 가면 공포 탐욕 지수 이렇게 매일 숫자로 빅스. 나오잖아요. 시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빅스 말고 이제 또 다른 예, 거.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걸로 보시면은 요번에 엑스트림 피어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도 저점을 5,500 근처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5,500이나 5,600 가면서 이게 극단적으로 공포스러운 그러니까 20보다 더 떨어지는 뭐 이런 국면이 오면은 주식을 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공포 단계로 네. 들어가면. 네. 근데 개미들은 꼭 저 위에 가서 익스트림 저쪽 아주 좋을 때 이쪽만 많이 올랐을 때. 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프로들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11월, 12월에도 우리 시장 포워드 PBR로 0.80배에서 여기서부터는 사들어 가야 됩니다. 아마 여기가 지나고 놓고만 바닥이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거의 공포 국면이잖아요. 반대 매매로 이게 털려나가지만 않는다면 버틸 수만 있다면 그게 이 P2만 하지 않으면 네. 그런 변동성 장세를 기업의 어떤 성장성, 펀더멘탈을 믿고 버틸 수가 있는데 네. 말이 좀 나온 김에 지금 신용 증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신용이 조금 지금 올라와 있기는 한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용을 보면은 뭐 이제는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빨간 게 왼쪽에 그 코스피고 10조 4천까지 왔네요. 코스닥이 7조 7천인데 이게 작년에는 어떤 경우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코스피하고 코스닥으로 보면은 시가총액 크기가 상당하거든요. 그게 뭐 너다섯 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전할 때마다 이제 들쭉날쭉을 합니다만은. 근데 코스닥의 신용이 더 높은 부분이 높은 때가 있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불과 1년밖에 안 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가서 달려갔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전부 다 피철철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올라온 면은 있습니다만은 그 건전성이나 이런 거는 확보가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신용이 조금 올라온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15년짜리 이것도 하나를 그려 드렸는데 15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난 한 뭐 2020년까지 보면은 다 여기 6조, 각각 6조, 4조 뭐 요 밑에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산을 해서 10조 정도 있던 우리 신용잔고 수준이었다. 근데 지금은 이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18조 정도 이런 장이 돼 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신용잔고라는 게 올라와 있기는 하다. 이제 주가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신용잔고도 이제 올라와 있는 이런 셈이 되는데 지금은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한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위안이 될 만한 이야기가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항세가 유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흥국 증시, 우리 한국 증시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좀 외국인에 의한 그다음 불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많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 게 항생은 올 들어와서 3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 10% 올라가지고 지금 좋다고 이러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가로 다른 시장을 따라잡는 것만 해도 10%포인트 이상으로 더 올릴 아직도 룸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급하게 뭐 내 거 딱 차익 실현하고 아이고 좀 먹었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제 생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아까 수익률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네네. 주시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HBM4에서 뭔가 있지 않겠냐 막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좀 네네.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역시 독점 구도가 깨지는 SK 하이닉스를 이제는 팔아야 되나라는 그것도 질문. 이제 말씀 네, 하나 또 드릴게요. 네, 한번 주시죠. 자, 요 그림 하나 보시면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의 그림인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0% 밑에 있다가 쭉 올라갔었어요. 작년 7월 11일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부러지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49.9까지 갔다 왔어요. 요번에. 네. 근데 요번에 이렇게 하나 번쩍 뛴 거는 이제 자사주 소각한 그 이슈 때문에 떴는데 어쨌든 50.3%, 4%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다시. 근데 하이닉스를 보자고요. 이때 같이 시장이 밀릴 때 같이 이렇게 삼성전자는 같이 밀렸어요. 요 구간에서는. 근데 이때가 뭐죠?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닉스를 12만 원 언더웨이트 콜 해가지고 부러뜨릴 때예요. 그때도 그 얘기했었죠. 반도체 겨울. 뭐. 네. 근데 제가 그거 아닐 거라고 그랬잖아요. 틀렸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썸네일 또 세게 써가지고 걸어놓으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행이다 맞았습니다. 네, 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왔는데 아직 전 고점의 그 외국인 지분율 수준까지 회복은 아직은 안 됐으나 저는 뭐 이거를 넘어갈 거라고 봐요. 정고점 돌파할 네, 것이다. 넘어갈 거라고 보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만은 또 그 한 일주일 전에 시티증권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잖아요. 그랬죠. 거기는요 20만 원대가 아니에요. 35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리고 리포트 제목이 뭔지 아세요? Spring is coming. 봄이 왔다. 봄이 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35만 원으로 올렸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목표 주가들 어때요? 27만 원대밖에 안 되거든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 요거는 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이 빈집인 삼성전자 여기도 작년 말이 아니죠. 23년 말 정도로까지 올라간다고 보면은 한 54%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6% 포인트 이 정도 올라가는 거를 채우려면요 외국인들이 돈을 얼마를 들여야 되냐면 10조 이상을 돈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10조는 더 사야 삼성전자를 1년 3개월 전에 고가지만 지분율을 올린다. 54%까지만 올린다고 쳐도 10조 이상을 사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거 말고도 또 누가 있죠? 자체적으로 자사주 하는 게 매달 1조씩 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500억씩 산다니까요. 기타 법인에 매일 100만 주씩
내외로 찍히는 게 그거 사는 거예요. 네. 그거 사죠. 그리고 뭐 연기금이 가끔 이제 생각날 때마다 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급 요인이 나쁜 요인이 없고 오히려 위쪽으로 바라보고 가는 요인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티핑 포인트가 지난 거예요. 우리가 뭐 배가 깔아앉거나 뭐 할 때 이런 데가 티핑 포인트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시 티핑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분율은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만 단독으로 볼 때는 10조 플러스의 외국인 그 순매수가 삼성전자 한 종목만 봐도 들어올 가능성이 앞으로 뭐 6개월, 뭐 9개월, 12개월 안에 충분히 남아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자사주 매입 그것까지를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삼성전자를 지금의 이 가격에서 하차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아까 마이크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크론의 지금 선행 PER 2025년 선행 PER이 보니까 15배예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 보니까 5배가 조금 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격차가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요. 이익을 한번 보실까요? 이익부터 이제 좀 보시면 자, 이 메모리 반도체 3사 영업이익을 보시자고 25년도 예상치를 이제 컨센서스를 제가 가져왔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전년도보다 조금 내려오는 수치로 이렇게 잡아놨죠. 네. 근데 재밌는 게 곧 나오겠습니다만 모건 스탠리는 여기보다 더 세게 봤어요. 또 오히려 이 컨센서스보다. 근데 우리의 컨센서스도 SK 하이닉스는 작년의 이익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그림으로. 그리고 마이크론은 여기에 뭐 워낙 이익이 작았으니까 여기부터는 한 5배 정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성장률로만 보면 마이크론은 최고예요. 금년에는. 근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해가 되는 거고 내년에는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역전될 거다, 재역전될 거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보고 있는데 내년에 마이크론도 금년 대비해서 또 더 성장하는 궤도가 그래요. 성장률이 다를 뿐이고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아직까지도. 확실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반도체가 이제 좋아지긴 좋아지나 봐요. 네. 근데 저 녹색으로 된 이 마이크론을 몇 군데서 커버를 하냐면 이 숫자를 만들어낸 증권사가 32개 증권사예요. 32개 증권사에 있는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서 만들어낸 숫자인데 좀 우리가 믿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 낸드 사이클 걱정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지난 10년, 20년을 살아왔습니다만은 HBM이라는 게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사이클이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순환적인 사이클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해서 봤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SK 하이닉스가 금년 기준으로 PER 6배, 내년 기준으로 5배, 뭐 마이크론 14배, 9배 이런 PER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데는 너무 이 순환적인 걸 너무 할인을 많이 해놨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삼성 하이닉스 지분율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이 더 살 수밖에 없다. 네, 더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의 생각이 좀 바뀐 것까지도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를 영업이익을 지금 40조 원이 넘게 이렇게 얘기를 추정을 해놨잖아요. 상향을 38% 냈어요. 40조 8천 기억하시죠? 자, 여기 우리 컨센서스 31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벌써 한 9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컨센서스보다 30%를 더 세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세게 미는 거죠. 어쨌든 제일 안 좋게 보던 이제 하우스부터 우리 컨센서스보다도 삼성전자를 30%나 세게 봐? 6만 원을 여기서 하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보이는 모건 스탠리 혹시 숫자가 맞다고 생각하면 지금 보이는 삼성전자의 PER 13배. 이건 우리 컨센서스의 기준은 13배거든요. 네. 저거를 30% 할인해서 보면 지금 PER이 10배밖에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네. 그러면 뭐 이쪽 보시죠. 마이크론하고 14배. 이게 혹시 10이면 마이크론보다도 역시 여전히 싼 구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주식을 볼 때 우리나라 주식 밸류에이션도 보고 영업이익도 보고 다 봐야 되지만 해외에 있는 주식들을 같이 곁들여서 보면 사이클도 볼 수 있고 할인 정도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우리를 좀 할인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자신을 갖고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 반도체의 흐름이 좋아진다고 하면 뭐 이건 마이크론도 포함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소부장들도 사실 좋을 때는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잖아요. 그렇죠. 이 밸류 체인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제가 업계 저밖에 안 만드는 오늘 차트 하나 공개를. 요즘 잘 맞추셔서 그런가 어깨 뿡뿡 아니 들어가셨어요.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데이터를 오랫동안 다루다 보니까 아주 그런 좀 저도 궁금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있는 10개사를 제가 한 좀 만들어 봤어요. 아. 시가총액을 가중평균해 가지고 쭉 수익률을 한번 그려봤고 삼성전자도 한 13개 정도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뭐 한미반도체가 아무래도 섞여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스윙이 좀 크죠. 최근에 내려온 것도 한미반도체 영향도 좀 있고 한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 빨간 게 이렇게 막 잘 나갔던 때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진짜 모건스탠리 말대로 잘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이전까지 헤맸던 소부장들 그쪽도 좀 지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벌써부터 이게 역전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네.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가면서 지금 소부장들도 그쪽 밸류체인에 있는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HBM, 뭐 캐펙스 관련되는 그런 소부장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을 좀 실어주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에 그동안 그렇다면 이 반도체가 그동안 헤매던 반도체가 튀어오른다고 했을 때 우리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또 반대로 이제까지 주도주가 꺾이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동안 뭐 몇 개 그 섹터가 있는데 일단 전력 인프라 쪽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력 인프라는 최근에 조금 주가적으로는 밀린 게 맞습니다만은 자, 엔비디아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쪽에 이어지는 밸류체인 그리고 이거를 뒤에서 이제 하는 게 결국은 뭐 데이터 센터 수요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좀 앞서갔던 게 이제 탈이면 탈인데 먼저 좀 꺾여서 지금 내려온 감이 있고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좀 살만한 밸류에이션대로 들어온 주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은 조금 지분율이 외국인 지분율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최근에 좀 밀리고 있고 재룡정비도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근데 밑에 것들은 조금 산일전기나 뭐 이런 쪽들은 10% 미만의 지분율이기 때문에 언더 오운 됐다는 거예요. 주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거의 뭐 빈집 수준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조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최근에 리포트도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렇고 뭐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방산이나 조선 뭐 여기보다는 훨씬 밑에 부분이에요. 그쪽은 벌써 20배 넘어가는 밸류에이션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15배 내외로 좀 안정화돼 있다. 라고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국면에서는 다시 충분히 쳐다볼 이런 그 업종이 되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는 뭐 AI의 하나의 그 지엽적인 거지만은 거기에 속한 그룹군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계속 좋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보니까 LS 일렉트릭 쪽에 좀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좀 요즘 네. 쌓이는 것 같네요. 아, 근데 LS는 이번에 아주 뭐. 근데 된통 당해가지고. 그러게요. 그 LS 일렉트릭의 자회사 이번에 뭐 상장 계획 발표해가지고. 네. 근데 상장 계획만 발표해도 미안할 판에 거기에 이제 최대 주주인가요? 오너인가요? 그렇죠. 네, 최대 근데 주주. 나는 그런 자본시장에 3%, 3.몇%. 3% 주주인 것 같은데 제가 자본시장에 35년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워딩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만한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주가 빠질 때 보세요. 두 번 다시 LS 안 쳐다볼 것 같이 주식을 막 패대기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막 6,500원 빠졌다 그러던데. 네. 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두 번 다시 안 사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또 기타 법인에서 뭐 3% 지분 취득했다고 하니까 다시 또 뭐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자연적으로 좀 해소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갈 수가 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열외로 하고 했을 때 LS 일렉트릭도 금년에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하반기 가면서 좋아질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사고 싶어서 이렇게 꼽고 있던 주식인데 주가가 먼저 확 올라버리니까 못 따라갔던 기관들은 요번에 한번 눌리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갈 찬스를 주네요. 이렇게 보고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밀린 데가 조금 있어가지고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다시 올라갈 타이밍이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LNG 관련주도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네, LNG 쪽 최근에 뭐 뉴스들이 관련해서 많죠. 이게 LNG 쪽이 저긴가요? 그 북극, 뭐 알래스카. 알래스카 LNG도 해당되는 거고 또 트럼프 트레이드에 LNG 관련도 LNG 선 발주 같은 거 많이 나오면 또 해당 조선 사항이 있는 관련도 거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회사들을 골고루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LNG 아까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 할 때 발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전을 뭐로 하죠? 이제 앞으로는 가스 발전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스 넣고 LNG 갖다가 LNG 발전과 관련되는 회사. 그러니까 LNG 이쪽 밸류체인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쭉 이름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하나오션도 뭐 LNG 운반선이나 뭐 이런 거 관련돼서도 있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스 발전이나 원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질 때 지금 가장 문제가 전기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원전 이외에도 가스 발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뭐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파이프 관련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가스는 결국 파이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들쭉날쭉은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테마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LNG 관련주는 뭐 펀더멘탈로 숫자가 들어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AI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의 외국 지분율들이 좀 변화가 있다. 자,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보면 주가가 무지하게 강해요. 그러게요.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에 성공하고 있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나 봐요. 네, 그런 게 있고 아무래도 중국에서 철강 생산 능력을 조금 구조조정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 보시죠. 이게 외국인 포스코홀딩스의 외국인 지분율인데 빠지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2차 전지 쪽, 뭐 리튬, 네. 뭐 이런 건데 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순수하게 철에 대한 기대가. 네, 중국 철강 경기 그쪽에서 이제 부양이 나오고 구조조정 들어가고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저가 중국산 제품 때문에 골탕을 먹었던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화학 석유화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쪽 다 중국 관련주인데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이쪽에 오늘 물론 LG화학 주가가 이제 많이 LG화학이 어제 오늘 한 10% 넘게 이렇게 튀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롯데케미칼도 최근에 좀 주가가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그 기본적으로 파는 모드로 가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시클리컬이고 똑같이 중국 관련주입니다만은 철강 쪽하고 석유화학 쪽은 외국인들이 반응을 지금 서로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그리고 중국 관련주가 또 많잖아요. 또 뭐 연애오락도 있고 그죠? 게임주도 그렇죠. 있고 뭐 한데 저는 이쪽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달리기 뭐 100m 잘하시는 분들은 뉴스 나오고 모멘텀 있을 때 빨리 달려가다가 빨리 도망가는 거를 잘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펀더멘털하게 사가지고 나는 오래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게 아니겠느냐. 오히려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중국 관련주 또 화장품 소비주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외국인들 지분이 뭐 코스맥스나 뭐 이런 쪽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저 밑에 뭐 FNF나 이런 회사들도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성공 스토리를 써낼 수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또 방산주가 정말 무섭게 치솟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조정받는 역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방산주 참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지금 자체 재무장 이거에 대한 이슈로 이거 더 뭔가 시장이 열리지 않겠냐, 네. 혹은 유럽끼리 먹고 살지 않겠냐, 네. 찬반 이 이슈가. 저는 유럽끼리 먹고 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시장에 침투하기란 쉽지 않을 쉽지 거다. 않다. 네. 결국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시장이 어디예요? 뭐 폴란드 들어가 있고, 뭐 우크라이나도 혹시 들어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루마니아, 그 주변국 일부잖아요. 그 메인 그 스트림에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으로 달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밸리에이션도 오른쪽 보시죠. 아까 제가 전력 인프라 할 때 15배 전후로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그렇지 않아요. 이쪽은
20배 위쪽으로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아, 그러네. 네. 이게 선행 예, PR이죠. PR이에요.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으로도 이렇게 많이 감안을 해주고 있다, 주가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 더 뻗겠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벌써 3월 31일을 향해서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잖아요. 3월 30일 날 월요일 날부터 공매도 시작되면 제가 롱숏을 한다 그러면 이 쉽게 방산 또 뒤에 나오는 뭐 다른 거 숏 치고 가서 HBM 롱 치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진짜 그래서 그런가요? 그 공매도 대비해서 이제 테마주들이 그동안 많이 왔잖아요. 로봇주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네. 그 테마주들 여기 공매도가 칠 거라는 그 분위기 때문일까요? 지금 코스닥이 계속 안 좋아. 그러니까 공매도를 지금까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들 헤지펀드는 뭐 손 빨고 있었냐, 손 놓고 있었냐, 그건 아니고 주식 선물이나 아니면 뭐 지수 선물 같은 거로 대용으로 해가지고 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주식 선물은 대개가 대형주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저쪽 그 거래소가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코스닥 거는 어떻게 그걸 숏을 어떻게 쳐요? 이제 못 치고 있었는데 이게 공매도가 만약에 다시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공매도 그런 위협 없이 쭉쭉 잘 나가던 회사들, 특히 시총 큰 회사들은 주 타겟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방산주는 좀,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던 네. 주식들은 비싸 보이는 주식들은 조심하자. 앞으로 전망이 얼마나 좋든 어쩌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조선주는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도 뭐 거의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조선주는 지금 뭐 진짜 트럼프가 맘먹고 키워주는 섹터인데. 네. 그리고 우리 또 중국하고 이렇게 딱 지금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이야기하기가 좋았잖아요. 얘기 풀어나가기가 좋았잖아요. 수주, 숫자 뭐 계속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오션이 뭐 제일 앞서서 이제 달렸잖아요. 근데 지분율 최근에 보세요. 외국인 지분율 보면 삼성중공업이고 한국조선해양이고 미포고 뭐 전체적으로 밀려내려오는 외국인 지분율을 보이고 있고 밸류에이션 또한 이 선행 PER이기는 합니다만은 20배를 넘어간 게 많다. 물론 이제 조선주 같은 거는 PER보다는 PBR을 봐주는 게 맞아요. 근데 PBR로 봐도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이런 데들이 뭐 3배, 4배 이 언저리에 가 있어요. 근데 조선이라는 게 백로그 많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바로 이거를 착착착착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토크가 있어야지 만들지 뭐 토크도 없는데 뭐 공중에서 만듭니까? 어디서 만듭니까? 이게 이익으로 들어오는 게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시간을 필요한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만 보면은 수준 뉴스 나올 때마다 5% 오르고 10% 오르고 막 이렇게 올랐던 조선주이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앞장서서 달려왔고 지금 선행 PBR로 봐도 3배, 4배. 그리고 선행 PER로 봐도 20배로 넘어가는 저런 조선주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은 이쪽에서는 진짜 빨리 도망가서 아니 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이쪽도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많이 오른 주식들은 조심해야겠네요. 네네. 한국 증시에서 그렇죠. 20배만 돼도 비싸다고 하는데 30배다. 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주. 2차 전지는 근데 밸류에이션이 정말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폭락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아직도 답은 안 보여요. 하지만 네. 너무 많이 폭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미국 차트 보여드릴 때 하나 힌트를 드린 게 테슬라 최근에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전기차가 좀 안 팔리고 중국 차는 또 잘 팔리잖아요. 근데 중국 차한테 우리가 뭐 납품하고 들어가는 뭐 우리 양극재, 음극재 뭐 배터리셀 이게 뭐 많이 그런 뉴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비싼 거가 정당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 숫자가 나올 때마다 여기는 네거티브 서프라이즈로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근에 지분율도 보시죠. 왜 계속 오른쪽으로 하방으로 그냥 계속 밀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가려고. 이게 뭐 3개월밖에 안 되는 그림이라 더 이제 확실하게는 안 보입니다만 LNF도 상당히 내려갔고 반면에 PBR로 봤을 때도 여전히 뭐 8배면은 뭐 너무 높은 거예요. 이거는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릴 때 25년 전에 이런 버블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면서 제가 그때 주가 하락을 얘기했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근데 2차 전지주 종목들 가운데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PBR이 뭐 8배 뭐 이렇게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PER로 봤을 때, PBR로 봤을 때 그 소부장에서 PBR이 뭐 0.3배,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제일 밑에 보시면은 0.4배 이런 거밖에 안 되는. 포스코 홀딩스 0.4배, 삼성 SDI 0.6배. 그러니까 요런 쪽에 가서 그냥 계시면 좋아요. 나는 2차전지를 죽어도 가지고 있고 싶어. 그러시면은 뭐 포스코 홀딩스나 삼성 SDI 이쪽에서 뭐 승부를 보시는 게 어떤가. 이쪽 위쪽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오를 거죠. 때도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그 근거가 되주긴 하겠네요. 네, 네. PBR 1배도 안 돼. 네. 뭐 이런 논리.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걸 얘기할 때도 ROE라는 걸 보는 거예요. ROE가 2%, 3% 나오는 회사인데 PBR 1.0배면은 싼가요, 비싼가요? 저는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엄청 비싼 주식이다. 그런 주식은 오히려 주가가 5분의 1 토막 나야지 그 ROE에 적합한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삼성 SDI나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면 지금 나오는 ROE에 비해서 완전 싼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 보이는 이 회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나 그 ROE 대비해서 견적을 봤을 때는 헐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실적 개선이 좀 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달라진다면은 그때는 좀 달라지겠죠. 네. 그때도 논리가 그럴 때는 이제 삼성 SDI나 포스코홀딩스 같이 싼 주식들 PBR로도 네.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또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중소형주를 살까요? 큰 것들을 살까요? 큰 거 사겠죠. 큰 거 살 거예요. 큰 거 살 거예요. 최근에 우리 주식들 보세요. 큰 거 위주로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로 산다고 보면 대형주들 위로 그냥 기계적으로 알로케이션 줘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 걸려 나올 게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안 살 수 없다 그러면 시가총액 큰 걸 사든지 아니면 완전히 대형주 중에 2차전지주를 사든지 그러면 뭐 포스코홀딩스나 삼성 SDI 이런 게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걷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그렇다면 2차 전지주 저 고점에서 아직도 들고 이제 좀 다시 좀 상승을 기대하면서 버티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나날이 계속될 수밖에 네, 없겠네요. 저는 뭐 물타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지금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근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LG화학이 지금 이제 뭔가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틀 동안 거의 10% 이상 상승했잖아요. 이유가 1분기 흑자 전환. 그 다음에 보니까 흑자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뭐 몇 배 더 많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일종의 턴어라운드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미리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빨리 달려가는 건데, 아니면 내부 정보나 아니면 그 업계에 정통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사는 건데, 숫자를 확인하고. 이것도 지금 증권사의 리포트 예상치지 네. 확인은 안 했죠,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가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특히 LG화학은 밸류체인이나 주가로 봤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게 밑에 박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얼마나 수익성이나 아니면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숫자 데이터를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한 다음에 사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3월, 그러니까 4월 중순, 하순 정도가 다음 달이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그때 실적을 보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자. 네. 지금 너무 또 기회는 기대감으로 엄청 가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렇게 막 기회 많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한번 돌았을 때.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지금 6만 원이 됐다 해도 지금 아까 얘기하신 여러 가지 밸류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는 지금도 괜찮다. 네. 이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참 2차 전지 주주분들이 참 뭐라고 참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너무나 그 큰 꿈, 환상을 그러니까 비전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막 이렇게 물거품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현재까지는 네. 그 심적 상실감들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은 안타깝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이 실적
베이스로 네, 모든 네. 걸 평가하자. 밸류에이션. 네. 자, 지금 어쨌건 한국 증시가 앞으로 좀 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집 구하러 다니실 때 여러 번 집 가서 뭐 낮에도 가서 보고 밤에도 가서 보고 비 올 때도 가서 보고 뭐 햇빛 좋을 때도 가서 이렇게 많이 살펴보시고 주변도 살펴보시고 학교가 좋은 거 있나 이렇게 다 살펴보시고 사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그렇게 하시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에요. 너무 그냥 맨날 뉴스 나오면 막 달려가고 그게 참 고치기 힘든 버릇이고 습관인데 그렇게 하셔서는 제가 볼 때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다 뜯어본 다음에 주식을 접근하는 그런 좀 습관을 키우시는 게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장수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강관우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